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9월을 힘들게 시작한 국내 증시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반등으로 어제 낙폭을 만회할 정도는 아닌데요. 현재 코스피가 0.53% 오름세로 3,15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35% 상승하며 787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이 54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지금 팔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5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83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50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20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 16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 반등합니다. 삼성전자가 2% 반등하면서 68,950원. SK하이닉스 어제 좀 크게 빠졌었는데 지금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5만 8천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86% 약세, 거래가 34만 5,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시총 10위권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집니다. 1.64% 오름세로 93만 1,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1.62% 강세, HD현대중공업이 0.39% 반등합니다. 5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수출 데이터 호조에 어제 현대차와 기아 좋았는데 오늘도 조정받습니다. 현대차가 1.1% 내림세로 21만 8천원, 기아가 0.28% 하락하며 10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은 0.3% 가까운 오름세 나타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1.2% 오름세입니다. 1.1% 상승하며 거래가 46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5% 하락하며 11만 8,100원. 펩트론 1.1% 반등세입니다. 3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0.3% 오름세, 에코프로도 0.2% 강세 기록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승합니다. 2.43% 오름세로 2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1.7% 강세로 14만 2,800원. 한편 어제 2% 넘게 상승했던 HLB 오늘 0.65% 조정받습니다. 거래가 38,450원이고요. ABL 바이오가 0.3% 오름세, 삼천당 제약도 0.4% 가까이 반등합니다. 거래가는 18만 4,900원입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도 로봇주가 강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기업들의 자동화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로봇주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 투자자 관심이 피지컬 AI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로봇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로보티즈와 현대무벡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했는데 오늘 현대무벡스 상한가입니다. 6,050원 기록했고요. 더불어서 러셀도 20% 가까이 급등하며 2,465원대, TXR 로보틱스가 9.13% 강세로 14,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안주가 강합니다. 960만 명이 쓰고 있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커진 영향인데요. 현재 보안주 내에서는 센즈랩 12.85% 상승하며 거래가 8,780원이고요. 코닉 오토메이션이 7.4% 강세로 2,395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1,393원에 출발했습니다. 9시 29분 기준으로는 1,394원 10전으로 조금 레벨을 높인 상황이었고요. 지금 조금 약세입니다. 1,39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53% 오름세로 3,158포인트, 코스닥 0.42% 강세로 78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만 지금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로 방향을 바꿨고 선물시장에서도 5천 계약 넘게 순매수하고 있으므로 장중에 지수 상승폭 키울 수 있을지는 상황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낙폭이
꽤 컸잖아요. 네. 오늘 그것 때문인지 뭐 일종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장 네. 초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자는 미국장이 이제 휴장이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장 네. 막판에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삼성전자는 7만 원대를 다시 하회하면서 어제 하락폭과 함께 SK하이닉스는 추가적인 하락폭을 더 보여주면서 반도체 투톱 모두 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보여지는 국면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장 초반에 이런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시장을 돌릴 수 있는 분위기일지 아니면 기술적인 장 초반의 반등으로 보여질지에 대한 부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미국이 이제 알리바바 AI 반도체 쇼크에 대한 그에 대한 부분으로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한 부분이 있죠. 그에 대한 부분을 금요일장에서 반영이 됐고요. 오늘 이루어지는 미국 장에서의 추가적인 방향성이 앞으로 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한 또 제재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오늘 우리 반도체 투톱 모두 다 일단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매번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최근에 거래 대금입니다. 어제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8조. 였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이제 6월 고점 대비해서 6월의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 대금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수준도 못 미치는 가장 높았었던 수준 대비해서 코스피 쪽으로 지금 8월 27일 이후로 지금 10만 10조 이상 네. 이어졌던 적이 좀 없다 하는 만큼 코스피 쪽은 지금 상당히 좀 저조한 거래 대금과 함께 시장이 좀 침체된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거래 대금이 약간 늘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온 부분은 아니고요. 코스닥 역시 지금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 아직까지 수급 요인으로 유동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은 좀 아니지 않나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동성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 활력은 좀 네.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제 9월이란 말이죠. 네. 9월에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좀 약세장이었던 달이고 맞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하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진 건 알리바바 충격. 맞습니다. 그러면 9월도 원래 약세장인데 이런 식의 알리바바 같은 악재성 이슈가 또 터졌다. 그러면 9월의 장을 별로 기대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사실 어제 9월 1일장에서 시작이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9월이 약세장이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도 보건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2022년도 이후에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9월과 10월은 분명히 약세장은 맞습니다. 네. 9월 10일 한 두어 달 동안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연말 효과로 인해서 11월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조금 더 위축된 심리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쪽에 반도체 투톱의 최근의 주가 흐름이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 네. 코스피 지수 역시도 아무래도 지금 3,200선 밑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지금 3,200선이라는 이런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가다 보니 8월이 너무나 좀 갑갑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네. 그 분위기가 전환이 지금 9월에 좀 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시장은 좀 더 시장이 좀 움츠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일단 9월장 자체가 약세인 경우가 많았고 전반적인 계절적 영향도 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하나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정책 불확실성에 좀 휩싸였던 부분, 대주주 양도세 네. 기준 논란 같은 거. 근데 이제 이달에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고 거기서 얘기되는 건 3차 상법 개정. 거기에다가 배당, 분리과세 이 개편 체계도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는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에요. 네, 지금 빠르게 이제 9월 초 중순까지 다시 상승 동력이 좀 생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인 거죠. 기존대로 유지를 적어도 해줘야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쪽은 아무래도 또 그에 대한 부분은 연말로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모두 네. 다 이제 세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들이 만약에 이번 상법 통과에서 원치 않는 방향이 나온다라고 하면 9월부터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을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 일단은 9월에 가장 좀 중요한 우리 시장의 대내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항상 또 이 계절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그 추석 연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9월 달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10월 초부터 해서 장기 연휴가 있다 보니 또 9월 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거래 대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테이킹하기 위해서 또 일정 부분은 또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9월장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환율 변수 짚어볼게요. 환율이 이제 꽤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네. 1,300 오늘 94원. 요 정도 수준이면 사실 외국인 수급이 편하게 들어오기에는 부담스러운 환율 네. 구간 아닌가요? 지금 이제 8월 들어서 지금 1,475원에서 1,400원 밑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490원대에서의 환율에 어찌 보면 안정화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외국인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율 구간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변동성을 주어질 때가 조금 더 시장은 불안하게 느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환율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겠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네. 대내적인 변수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복합적으로 지금은 아무래도 수급 유입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일정한 부분에서 일단은 좀 뚫리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만약에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지수는 재차 반등은 할 수 있겠다. 하지만 9월을 너무 긍정적으로는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이러한 변수들이 뉴스 플로어에 따라서 다소 좀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딥시크 충격을 겪고 나서 지금 또 하나 이어지는 바통을 이어받은 게 이제 알리바바 쇼크라고 예. 별칭을 이제 하더군요. 네. 이게 정말 쇼크 수준으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거냐, 특히 반도체주 말이죠. 네. 일단 일시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긴 했어요. 네, 근데 딥시크 때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쇼크를 좀 받았었죠. 네. 딥시크 때 쇼크가 조금 더 컸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도 돼야 된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이런 기술력 향상에 따른 어찌 보면은 경쟁력에 대한 심화는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을 받겠지만 다시 흡수하고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서 뭐 지금은 이제는 독점 체계에서 점차적으로 시장은 다시 재편되고 있는 구간으로 파악하시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겠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딥시크는 인공지능 서비스, 우리가 생성형 예. 인공지능 서비스를 되게 가성비 있게 잘 뽑아낸다는 데서 충격을 받은 거고. 네. 그러니까 오픈 AI의 쉽게 말해서 챗 GPT가 다가 아니다라는 게 그 정도의 네. 리소스를 안 들여도 이 정도의 그렇죠.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거에서 충격을 받은 거고. 이거는 이제 AI 칩을 자체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엔비디아로 놓고 보면 칩 대 칩으로 대결을 하는 구도인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 중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자체 생산 능력이 사실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지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중국이 엔비디아의 칩을 가져다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계속해서 중국의 대중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도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환호하는 정도까지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도 뭐 아무리 엔비디아가 지금 뭐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또 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또
양분화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시장에 경쟁 심화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자체 칩 개발은 상당히 좀 의미한 저는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이 좀 다변화되는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죠. 네. 하이닉스는 사실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 네. 그동안도 좀 30만 원 이제 찍고 나서 조정 구간이었는데 네. 삼성전자는 좀 다른 양상이 기대됐단 말이죠. 최근에 단독 보도로 HBM4에 대한 테스트 통과했다는 네. 소식도 있었고 하반기에 또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대형 수주도 그렇죠. 있었고 예. 그래서 좀 이제 치고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또 7만 원 밑을 밑돌고 있기는 해요. 네. 하반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다시 한번 의미를 좀 찾고 있는 구간이었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8월에 시장이 워낙에 좀 조정 장세였고 횡보 장세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그간 7만 원대에 대한 주가 그 지지는 했었습니다만 이제 9월 들어서 다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밀렸었던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HBM 시장의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다변화될 수 있는 시장에 삼성전자도 이제 투입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의 미국 내 기업들 테슬라라든지 애플과의 협업 등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모멘텀을 지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기존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실적 면에서는 호전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또 수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을 보게 되면은 조금 아쉽게도 8월 25일 이후로는 지금 6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이 좀 양매도하면서 네. 약세 흐름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수급이 돌아서는 구간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가격대에 대한 가격대에 대한 하방 지지가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가 어제 큰 폭으로 올랐어요. 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주가 주도주로 복귀하는 신호탄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우리 소위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 요 정도의 해석만 가능한 건지. 네,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또 너무 좀 안타깝죠. 제가 또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뭐 현대로템 그리고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종목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좀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지금 전반적인 강세긴 합니다. 방산주가. 네, 이제 맞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다시 추세적인 전환이 나오기에는 새로운 구간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주 이슈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횡보를 한 달여간 했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에 다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구간인데요. 지금 방산주들의 이제 그다음 고민은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 부분은 어느 정도는 메꿔나갈 수 있는데 그 실적에서의 약간의 공백들을 어떤 부분으로 다시 채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되는 시기라 저는 역시 지금 관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이제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원전주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는 여전히 좀 모멘텀이 좀 강하게 살아있는 반면에 방산과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터넷 기업 알아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 하면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최근에 네. 창업주가 사법 리스크 뭐 뚜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참 부진합니다. 예. 괜찮은 실적, 뭐 괜찮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는 뭐 영 거기에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이버 무슨 일이죠? 5% 가까이
네. 지금 또 급등세 나타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은 철저하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좀 강하게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은 네이버가 지금 5% 가깝게 급등이 나오면서 네이버 쪽에 대한 단기적인 또 그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수급 유입이 좀 들어가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로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이어진 하반기 모멘텀 쪽에서는 사실은 카카오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던 게 사실이고요. 네. 지금 카카오에서는 이번에 사법 리스크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있을 이제 하반기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제 9월 이후에 있을 카카오의 모멘텀을 이야기해 보면 카카오톡의 개편 그리고 이프 카카오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신규 서비스 그리고 오픈 AI와의 협업에 따른 또 이런 AI 서비스 등이 어떤 식으로 구현질 때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 나왔을 때 일단 시장에서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하락한 부분을 지금 메꿔나가는 과정으로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 미장은 노동절 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9월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는 역시 주 후반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네. 되겠죠? 예.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서 미국장이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나 반도체 지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보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번 달에 있을 FOMC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금리 인하의 폭 정도가 가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의 관심도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알리바바 쇼크로 인해서 이게 단기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는 뭐 일단 오픈이 돼봐야지 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네.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좀 예상치보다 우리가 밑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많이 꺾였다. 밑돈다라고 하면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을 환호할 수 있겠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금리에 대한 확신도가 조금 더 커지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드리면 알리바바 쇼크로 빅테크들이 꽤 조정을 네. 받았고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가 많이 빠졌다가 빠졌죠. 요즘에 또 떨어질 때를 기회로 보시는 투자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AI의 거품론 이야기도 있었고요. 팔란티어의 또 거품 이야기까지도 강하게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팔란티어는 사실 급락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빠르게 급락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결국은 또 AI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은 이런 급락 이후에 또 재차 빠르게 반등했다라는 최근의 어떤 사이클을 보고 다시 네. 또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알리바바 쇼크가 아무리 있고 딥시크 쇼크가 있건 하더라도 미국 빅테크 종목들 특히나 M7 여기다가 뭐 팔란티어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팔란티어까지 해서 이제 급락이 나올 때마다 일단은 재매수 기회로 여기는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역시나 좀 우려하는 부분은 단기적이 아니죠. 사실 2, 3년에 걸쳐서 지금 미국 시장의 이런 호황이 어느 정도의 지금 조정을 받고 갈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유효할 수 있으나 너무 지나친 어떤 긍정론보다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맥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서 단계적 정년 연장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계에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가 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만과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선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죠. 쟁점마다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사가 과연 상승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운대 경영학과 이병헌 교수 나오셨고요.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 또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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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뭐 이런저런 보도,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일정 부분 변화의 양상도 감지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네.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사업장에는 상당히 큰 위기와 혼란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이 핵심이고 네. 2조에는 원청의 그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3조는 그 손해배상 관련한 노조의 과격 투쟁 혹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감경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정부가 이제 앞으로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겠지만은 그때 사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 협력업체와의 그 협상 범위나 그리고 실제 그 보면은 얼마나 2, 3차 협력업체 중에 지배결정의 위치에 있는지 원청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현재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원청 입장에서도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있을 건데 대기업 사업장들은 자기네 협력업체 중에 과연 우리가 사용자성으로 인정받을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고 아닌 기업들을 분류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작업들을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정확하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제3조 측면에서 손해배상 측면에서 이 사용자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불법 파업에 대한 명확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그리고 그 개별 그 노동자들이 뭐 불법 파업을 했을 때 어떤 비용을 어떻게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노란봉투법의 주요 개정 내용 예를 들면은 노조와 사측이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할 수 있냐, 협의 대상이 좀 확대가 됐거든요. 이걸 좀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최근 이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병을 결정했다. 여기에 이제 노조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 통과위에 확정된 쟁의 개념,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저보다도 우리 그 정홍준 교수님이 전문가이실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이제 노란봉투법이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이제 그 노조의 어떤 그 쟁의 대상이 노사 간의 어떤 협의 결정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그 노조에서 이제 쟁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일부 확대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러니까 경영진들의 어떤 경영 판단에 대해서 노조에서 어떤 쟁의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당연히 그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다만 이제 요 현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조선소의 합병이 인력 감축이나 생산량 감축, 뭐 구조조정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수주에 대응해서 생산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노조가 염려하는 그런 그 인원 감축이 네. 바로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당연히 이제 새로운 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그 강화된 노조법을 준수하려면 적어도 이제 경영자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사전적으로 노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네.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관건은 이거죠. 개정된 노조법에서 노조와의 협의 및 단체 교섭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거는 이제 근로 조건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런 개념까지 지금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합병이 그럼 여기에 해당될 거냐? 이걸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네. 우리 이 교수님도 잘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합병 자체, 인수합병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경영 전략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게 노동정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정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만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예. 특히 이제 부정적인 거겠죠. 뭐 해고가 일어난다든지 뭐 임금이 대폭 축소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일 텐데 만약 그런 게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미포 같은 경우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이미 HD 그룹 차원으로 그룹사의 조선소가 3개가 있는데 중공업하고 현대미포하고 현대사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오는 수주하는 물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는 법인은 분리되어 있지만 상당히 내부 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네. 이 통합으로 인해서 근로조건의 대폭적인 하락은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나 마스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조선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미국의 생산 기지에서 생산을 돕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은 오히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뭔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조선업 같은 것을 국내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서 생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장점이 되고 이것은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조건을 나중에 더 개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마스가 같은 프로젝트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계가 지금 반발하는 거는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섭 대상에 협의 대상에 요게 합병이 포함된다라고 보고 그걸 전제로 지금 기존 법에서도요. 인수합병 시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건의 심대한 변화가 있고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의 대상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면 되는데 협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달라고 노동조합은 요청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그 즉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따져보죠. 네네. 실장님. 지금 현행법상은 그러니까 유예 기간 이전, 유예 기간 전에는 절대 쟁의행위 대상에 합병이나 인수결정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될 거고요. 문제는 신입 새로운 노란봉투법 이후에는 쟁의의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요. 회사 쪽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시니 다행인데 실제 노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합병이나 인수결정 등 주요한 고유한 본질적인 경영자들의 또 기업들의 경영 판단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중요한 사안까지 노조에서는 개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특히 이 사건이 첫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쟁의행위 관련해서 노조들은 최대한 이 폭넓게 혹은 확장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입장을 한 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노조의 투쟁 대상이나 예를 들어서 투쟁의 방침, 그 다음에 산별 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것들을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기업 노조 입장에서도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교수님 네네. 사전 협의 대상이냐 사후 협의 대상이냐 그러니까
합병 자체를 결정하는 그 전에 노조와의 일종의 협상 내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결정 자체는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거고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나중에 근로 조건이나 뭐 고용 같은 데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그때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냐? 이것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거에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의 본질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딘가에 신규 투자를 한다라든지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라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껌껌이 노동조합하고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심대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텐데요.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직되어 있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들의 대표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은 협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고용에 문제가 없고 임금의 하락이 없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 아마 이번에 미포하고 현대중공업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논의를 아마 이제 시작을 할 참이었을 텐데 노동조합이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 빼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라는 그러한 원칙적인 문제 제기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 개정된 노조법을 일종의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가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제철 경영진을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 원청과 하청 간의 직접 교섭이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더 강화된다. 그렇죠. 가능해졌다. 이제 이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네. 진짜 사장 감별법이라고도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하청 기업의 그 노동조합에서 원청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쟁의 신청이나 그 쟁의 그 분쟁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는 뭐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일부 이제 특수 노동 집약적인 대기업 노동 집약적이면서 대규모 생산을 해야 되는 대기업의 사업장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사내 하청 구조가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그 사내 하청이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고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계약의 어떤 경직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내 하청 제도가 너무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좀 커져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기업들이 사내 하청을 가급적 어떻게 하면 줄인다든지 해서 또는 그 사내 하청 기업 수가 보면은 뭐 현대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뭐 몇 천 개 이상의 업체로 지금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한꺼번에 그 하청에 들어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뭐 서로 그 쟁의가 이제 빈번하게 그 각 개별 하청 기업들이 그 원청 업체에다가 하청을 쟁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정신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이제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조치들이 앞으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소송한 것도 그 교섭을 거부하면서 이제 원청에 해당하는 경영진들을 고소한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이제 노란봉투 통과 이후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현대철은 약간 좀 독특한 사안이긴 합니다. 이게 2021년, 22년 올해 거슬러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 파업 판정을 받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불법 파업에 해당이 되니까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미루고 뭐 자회사를 만드는 등등의 이슈들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차라리 고소 고발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노조법 2조가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그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6개월 후에 이제 노조법 2조가 개정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네. 아마 이거는 이 교섭의 분명한 의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 조치가 불성실하게 됐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근로조건에 어떤 침해하는 영향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청 노조의 요구가 있으면 원청 경영진과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경영계에서는. 그렇죠. 정확하게 노란봉투법의 당초 취지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왜요? 좀 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너무 원초적으로 질문을 드렸나요? 아니 좋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긴 하겠지만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1,000개가 넘는 저도 계속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 울산 경상도 경북이나 이런 데 보면 자동차 산업 구조를 보면 사실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있고 벤더사들이 있는 그런 네, 벤더가 구조들. 있고 그런 구조가 복잡한 건 사실인데 실제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 상황이 있는 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일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네. 모든 2에서 4차 특히 1차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특허권이나 기술권도 있어서 예. 원청에 끌려다니진 않지만 2,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1,000개가 넘는 혹은 이제 뭐 산업 군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런 모든 사업장을 원청인 대기업이 전부 다 소송을 대응해야 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물리적으로 기업도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기업이 소송에 1년 내내 소송밖에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미 지금도 노사분규나 근로손실 손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네. 이걸 더 확대 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2, 3차 협력업체에 있는 경영진하고는 우리는 상대 안 한다. 1차로 당장 달려가서 협상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근데 이 정도라는 게 지배결정의 주인은 0%부터 100%까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건데 2차, 3차, 4차는 뭐 30%, 50%, 70%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그 1차 원청에 얼마나 끌려다니는 정도는 이거는 비율이 다를 거예요. 그걸 네. 어떻게 세분화해서 소송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해주냐 말냐의 문제는 사실 법적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노조는 확장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거고 네. 기업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최소화해서 접근하고 싶은 거죠. 그 간의 법의 이 모호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마비 상태에 이룰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원청이 있고 원청이 이제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벤더사, 2차, 3차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2차, 3차까지 원청에서 발주를 준 건 아니잖아요. 1차 벤더사나 2차 벤더사에서 거기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 필요해서 거기서 또 재발주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3차 벤더사가 받은 발주는 원청은 2차 벤더나 1차 벤더가 아닌가요? 꼭 오리지널 원청만 무조건 원청으로 봐야 되냐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피라미드 구조식이라면 원청은 어떤 개념으로 봐도 원청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렇긴 한데요. 또 고 실장님 걱정하시는 우려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 법의 개정안을 보면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지배 개입을 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지배 개입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80%의 업무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걸 한다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불법 파견의 어떤 그런 징표들하고 매우 유사한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2차나 3차나 4차나
여기까지 맨 처음에 원커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원청이 다 책임지는 일은 사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대체적으로는 어디가 중심적인 대상이냐라고 본다면 1차, 그것도 사내 하도급인 업체가 1차적인 대상이고요. 이걸 조금 아마도 확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이쪽은 사내 하청은 아니지만 개인 도급에 가깝고 이 개인 도급이 사실 원청에 해당하는 상대 계약 회사가 상당한 권한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시비거리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사내 하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누구한테 받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 관련해서는 법원에서의 판례들도 꽤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적용되면 그거를 이제 갈라내는 기준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현장에 이게 잘 안착이 될 수 있을까? 글쎄요, 이게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선은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내 하청이라는 것이 그 계약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각 그 개별 작업자들의 작업 양, 작업 시간, 작업 방법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원청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특정한 공정에다가 일감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 중심으로 오늘 몇 개 생산해, 오늘 몇 개 생산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주기적으로 그 사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수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게 과연 그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지배 계약이냐, 지배 형태냐라는 것을 이렇게 잘 갈라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노동 조건에 대한 얘기도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그 용접공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정직원과 비슷하게 계속 공장에 매여 있을 거고.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화물 운송 기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이번 달에는 이쪽 사업장에서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저쪽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 모든 경우를 다 하나의 어떤 틀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쟁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판별해 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혼란을 막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이걸 위해서 지금 TF도 발족이 된 상태입니다. 자,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 쟁점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자 이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노조도 원청과 협상에 나설 때 각각의 노조들이 다 있는데 개별 협상이 아니라 하나의 테이블을 마련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실장님께 먼저 해주겠습니다. 저는 듣기엔 좋은 소리지만 실제 시행했을 때는 오히려 실제 2, 3차 협력업체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노조 입장에서요? 그렇죠. 아. 제 생각에는 네. 당연히 단순하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서 2, 3차 협력업체의 민원과 요구를 원청에 집중시켜서 노사관계를 쟁의하고 노사 타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예를 들면 단체협약 같은데 반영시킬 수도 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원하청 간의 노조 간의 관계에서도 저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청의 노조가 훨씬 더 강력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2, 3차 협력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힘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1차 협력 그 원청에서 단일화 테이블에서 과연 그 1차와 2, 3, 4차 그 협력업체의 그 노조 간에 동일한 수준의 협상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가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2, 3, 4 협력업체의 제대로 목소리가 담기가 어려울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청 노조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적고 또 교착 상태도 굉장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성 문제입니다. 원청 입장에서 좋아. 그러면 이쪽은
실제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원청 기업의 노조 외에는 2, 3차 합차에서 올라오는 의제들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신경 써야 될지 이거에 대한 판별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무조건 다 테이블에 단일화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의제별로 보면은 경영진 입장에서도 실제 노사관계 직접적 관계에 있는 그 대상 외에는 2, 3차 협력에서 올라오는 거는 사실은 주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 문제도 있고 노사에 올라오는 의제 자체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면 노조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좋고 옳은 일인가? 특히 원청 말고 2, 3, 4 협력업체의 노조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협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협상 과정에서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그 네. 뭐죠? 그 정규직 노조하고 비정규직 노조가 그렇죠. 같이 있을 때 네.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종의 노노 갈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노조와 봅니다. 노조 간의 네. 힘겨루기 네. 항상. 네. 어쨌든 단일화라면 하나의 협상 테이블 안에 다 넣어야 되는 네. 건데, 근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실장님, 경영진 입장에서 어쨌든 단일 창구가 마련되는 게 협상하기가 좀 더 수월한 거 아닌가요? 수월하긴 하죠. 경영진 입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영진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영진이 올라온 의제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아 이거는 주요 우선순위로 해서 논의를 하고 이거는 차로 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조 입장에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협력업체의 자기네들의 의제가 주요 단일화된 테이블에서 논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싸울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섭 창구 단일화도 이 말은 좋은데 쉽지가 않고 현장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우리나라가 이게 그 네. 뭐죠? 그 산별 노조 체제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그 근로조건이나 이 협상이 그런 산별 노조 단위의 그 직종별 직업별 협상이 아니고 우리 이제 직장 개별 단위로. 기업 개별 별로 그러니까 그런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그 업종과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청 기업들을 하나의 그 협상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계적인 어떤 논의가 됩니다. 정 교수님. 네, 일단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가 사용자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지배 개입을 노동조합을 한다고 요구를 할 텐데요. 사용자들은 난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누가 사용자인가와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징표들을 이제 만들면 될 거고 방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래 이제 사용자는 맞아. 그러면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섭 단위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원청하고 하청은 노동 조건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근로조건 임금만 해도 하청은 원청의 한 60% 정도? 이런 정도여서 사실은 교섭을 같이 해서 뭔가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정규직들도 원치 않고요. 또 뭐 하청 노동자들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 단위는 분리가 아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과 그러면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하청 노조들하고 어떻게 교섭을 할 것인가. 원래는 1대1 교섭이 맞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그러나 우리 법에는 복수노조 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일 경우에는 교섭 장구를 단일화해서 쓸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워낙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노조한테 얘기하는 거죠. 교섭단이 같이 맞춰서 한꺼번에 들어오세요.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네. 교섭위원 정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이 노조법 2조에 적용할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노동조합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따로따로 교섭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 비효율적인 교섭이 횡행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교섭 단위의 어떤 분리와 함께 창구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노사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청의 재하청
저 말단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노조가 제대로 구성 안 돼 있는 경우도 꽤 있나요? 거의 돼 있지 않죠. 지금 임금 노동자도 원래 노동조합 다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교섭 비율을 보면 14%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걸 누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청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뭐 엄청난 걱정을 하는데 하청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확률은요 10% 이내예요. 사실은요. 정규직들보다도 더 만들기가 어려울 텐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걱정도 아니지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 4차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좀 지나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노란봉투법 국회를 통과한 후에 그 후폭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노란봉투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 단체들도 성명을 잇따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너무 노조 이슈가 부담스럽다, 한국 떠날 수도 있다, 투자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우려들 이를 두고도 또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이건 제가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려는 그런 걸 검토하는 기업들도 있나요? 저는 분명히 있고 실제 외국인 기업 협회 조사 결과도 약 25% 이상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한 심각한 시장에 주는 신호죠. 우리 이제 정부에서 혹은 이제 이 노란봉투법을 노조와 국회 주도로 추진을 했는데 이 자체가 이제 한국의 어떤 투자 환경, 전반적인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신호를 주고 있고 이 신호 자체가 기업 경영이나 투자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과 이런 걸 높이거든요. 사실 기업에서 뭔가 운영을 하려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 노란봉투법은 그 변수를 굉장히 흔들어 놓는다고 보고요. 특히 불법 파업이나 과격한 쟁행이 했을 때 기업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억지력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약화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장기화되면 법적으로 기업들이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투자를 할 의사가 당연히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네. 가이드라인이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일단 신규 투자는 축소할 거고요. 기존의 투자 자체도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보다는 동남아시아로 가거나 혹은 해외 기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보다는 해외 기업 쪽 해외 거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있고 자본시장의 어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의 신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 노동계는 또 다른 입장이 있긴 합니다. 너무 과도한 위기 조장이다, 너무 큰 우려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또 노동시간 단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관련된 지원금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4.5일제 도입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일단 기치를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제가 보기에는 4.5일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많을 것 네, 네. 같으세요? 네. 제 주위에도 제 사업하는 중견 제약회사인데요. 한 직원 한 100명 정도 되는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 친구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입하신대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4.5일제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실제 좋은 인력을 구하려면 이런 근무 시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구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첨단 기술 산업 분야들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도입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제도로 이제 정착이 되면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은 중소제조업체들 특히 이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생산 설비나 시설 품목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서 이제 인력난도 심해질 거고 인력 운용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커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생산성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지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나 각종 복지를 강화하는 건 강화하는 건데
근로 시간을 줄이는 거는 업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기업은 아마 조금 걱정 반,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지금 노동 시장을 보면은 MZ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의 가치가 기존의 세대라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월급 좀 높은 것보다는 우리는 나의 생활과 또 일생활 균형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월급 좀 높은 회사보다는 주 4.5일제를 하는 회사로 이 좋은 인재들이 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병헌 교수님 말씀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정부 예산이 지금 276억을 연간 잡아놨는데 시범 실시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60만 원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게 업종의 구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좀 연계돼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워낙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80% 이상이 서비스업인데요. 이런 쪽들은 뭐 적극적으로 아마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실장님 경영계는 주 4.5일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 4.5일제든 4일제든 경영계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죠. 근데 저희 자기업원 같은 경우는 뭐 노동 시간이나 일할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 협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를 저희는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전 사업장별로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주 4일제 4.5일제 가능한 데는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사업장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 이게 참여하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정부나 지자체 같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의존하는 들은 적극적으로 갈 것 같은데 생산성을 고민한 아까 제조업 사업장이든 또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군의 죄송합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지속 가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 노동 조건을 기업이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보조금이 들어오는 그 단기간 몇 년은 괜찮겠지만 그 이후까지는 계속 주 4.5제 4일제를 유지하면서 기업이 그 비용 부담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길게 봤을 때 기업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이 보조금 받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저의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뭐 유연근 문제나 뭐 노동 시간을 이미 감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 자기의 선택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중소나 영세 사업장들 또 제조업이나 이런 근로 집약적인 산업군에서의 이 도입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5일제든 주 4.5일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자신의 예를 들어서 급여가 깎인다. 물론 MG는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대로 소득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주 4.5일제로 가는 걸 가장 원할 것 같은데 기업들은 이제 그거를 사실상 지원금 없이 가능할까? 근데 이 언제까지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겠어요? 만약에 도입 기업이 늘어난다고 하면 네, 이게 저는 뭔가 시장에서 자정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요? 예. 뭐냐면 우선 이제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아마존이 미국에서 네. 물량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처리하는 그 소포 처리 물량. 네, 네. 처리 물량이 네. 지난 10년간 거의 한 30배, 40배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법은 로봇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의 그 지금 현재 아마존이 쓰고 있는 로봇 대수가 100만 대 이상이랍니다. 일종의 협동 로봇 같은 거군요. 예, 예. 네. 근데 아마존의 미국 내에서의 종업원 그 지금 고용 인원이 한 100만 명 좀 넘는데 로봇을 거의 100만 대를 쓴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생산성이 수십 배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뭐 피지컬 AI 지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저는 그 산업 현장의 생산성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게 생산직이든 관리직이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기업 전체의 어떤 그 생산량이나 매출 이게 크게 타격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 협동 로봇 같은 것들을 인간을 대체하게끔 도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인간이 일종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4.5일제가 준다고 하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5일에 4.5일제 0.5만큼은 인건비를 덜 주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만약에 지원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는 상태에서. 아니 근데 그만큼 거기에- 생산성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용을 줄이겠죠. 자동화를 시켜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생산성이 늘어나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그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0.5만큼의 임금 상승을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을 거다라고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업들은 지금 주 4.5일제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특히 하이테크 기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뭐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있으니까 임금을 깎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같은 뭐 이런 병원들도 시범 실시를 작년에 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근로자들이 한 10% 정도 감소를 하면 임금 좀 낮추면서 네. 했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냐라고 하면 또 상당수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좀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은 굳이 뭐 깎을 필요는 없겠는데요. 네. 아마 그 직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임금과 어떤 휴일과의 약간 트레이드 오프 같은 그런 게 또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것도 자율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거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이 직장인들이 노동자들이 이 근로 시간의 단축을 좀 희망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산성의 변화가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보니 네. 이러한 어떤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주 6일제 하다가 그건 한 10년 이상 점차 정착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주 4.5일제 도입 관련해서도 저는 조금 스무딩하게 접근해야 된다. 안정적인 정착. 그러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할 수 있는 사업장을 하면 좋고 알수로도 뭐 독일에서도 계속 그렇지만은 기술 발달과 생산성 이런 그리고 노동 시간 이 문제가 맞물려서 점차적으로 세계적 흐름은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중소 영세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노동 집약적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배려하면서 국가가 강제로 일률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스무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 그리고 기업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는 거고 단순히 이 한시적인 보조금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사실은 형평성 문제도 있다. 말까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관련된 준비 예산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또 이것과 관련된 법제화도 지금 준비에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도입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그래? 게 이제 저의 좀 안타까움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근데 고용 형태에 따라서 네네. 근데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임금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OECD 며칠 전에도 발표 났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러면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사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시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무슨 초기업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조법 위조를 통해서 이중구조를 좀 완화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지 이 자체가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뭐 과태료가 있거나 뭐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을 좀 명확히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정규직이에요. 한 사람은 계약직이에요. 그럼 이제 급여 체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결국은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의 어떤 그 기형적 구조, 그러니까 그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고용의 어떤 경직성, 정규직을 뽑아놓으면 쉽게 해고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거기에다가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그럼 비정규직을 뽑으려고 했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또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도 잘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기업 내에 주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이 동일임금 이슈가 의제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은 저는 하여간 이 정규직의 어떤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같은 직무나 일을 한다면은 동일한 임금을 주는 체계를 만들어 가면 크게 문제가 해소가 될 문제지 이거를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서 크게 의제화해서 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님께도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러면 노동시간 1차 노동시장하고 2, 3차 노동시장 간의 임금 격차나 근로조건 격차가 왜 발생하느냐. 단지 기업들이 그런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조직노조의 과격한 근로조건 협상이나 불법 파업 이런 게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격차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임금을 못 받는 이런 그 노동시간 격차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완화시키려면 사실은 직무급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직무급에 찬성하는 편인데 사실 직무급 자체는 조직노조에서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려도 임금이 깎일 수도 있고 직무급은 성과급과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산성하고 연계되지 않는 임금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직무급이야말로 그 직무의 난이도나 직무의 숙련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급여가 결정이 되고 연관해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냐에 따라서 성과급하고 결합된 형태가 임금 산정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 사실 임금이 오를 수도 있고요. 낮아질 수도 있죠. 네. 그게 정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요. 그게 정착화됐을 때 사실은 노동시간의 임금 격차나 이런 부분도 스무디하게 완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정년이 60세인데 실질적으로 60세를 훨씬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정년을 정해진 건 아니면 65세까지도 늘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관한 생각들을 좀 듣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네. 근데 이제 시대적 변화, 화두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필요성은 아마 연금 수급 연령하고 일하는 기간이 맞지 않아서 빈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40%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빈곤한데 OECD 평균으로 보면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정년 연장은 좀 필요한데 정년 연장이 곧 동일한 일터에서 끝까지 일하는 거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같은 직장에서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할 가능성은 한 20-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네. 70-80%는 그러면 회사를 바꾸어서 일을 65세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중고령의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퇴직 이후에 다시 그러나 그 일자리가 뭐 아주 그 저급한 일자리가 아니라 좀 그래도 괜찮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한 조치여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기존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재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걱정도 하죠. 지금 일자리도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정년 연장까지 하면 청년 고용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일자리는 제한돼 있는데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안 나가고 더 오래 일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구조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직업 안정성이 높은 분야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공기업들이나 네. 또는 뭐 노조가 잘 돼 있는 대기업, 뭐 이런 되는 데도 대기업들, 가능하겠죠. 또 공무원들까지도 정년 연장하면 당연히 그만큼 청년들에 대한 그 취업이나 네. 일자리 문은 좁아질 거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폭이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고 네. 그만큼 이제
GDP 그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바라건대 선순환해서 청년들 일자리도 같이 늘리는 어떤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좀 보완적으로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십니다. 지금 경영계에서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그때 필요한 경우에 이제 재고용을 하는 방식이 이제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하면 KDI 그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 노동자 1명 고용 시 청년 노동자 0.24명 고용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년 연장은 국가가 강제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그 노동 조건에 그 강제 퇴직을 하게 하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노사 간에 얼마든지 협상으로 나이를 넘어서서 일할 수 있게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본식 방식 60세 이후에 그만둘지 아니면 재고용을 할지 아니면 일정 기간만 일할지 사실 70세까지도 넘게 일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가 사실 노인 빈곤율이 좀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을 하고 싶으신 분도 많고 사실 그 어르신들의 고용률도 꽤 높은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고 풀기보다는 재고용이나 이런 그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서 기업들도 근데 만약 기업이 이 해당 노동자가 일해주길 바라면 좋은데 생산성이 떨어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네.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노조는 승리했고 사측은 패했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가장 위험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고 그게 정말 노사 모두 받아들일 만한 변화인지 아니라면 또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열린 사고, 열린 태도가 노사청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